오늘 우리는 20세기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받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겉으로는 동물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 사회의 권력, 혁명, 그리고 배신에 대한 강렬한 풍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쓰인 이 책은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 체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오늘날까지도 놀라울 정도로 생생합니다. 그 속에 동물들이 꿈꾸던 자유와 평등은 과연 실현되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억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가 조지 오웰의 작가적인 신념을 살펴봄으로써 동물농장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권력으로부터 우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여러 공동체에 속해 있고 국가에 속한 국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집단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조직의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현상, 심지어는 세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공동체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이런 통제와 세뇌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설 동물농장을 한 번쯤 읽어야 합니다. 조지 오웰은 개인을 억압하는 전체주의에 저항하기 위해서 동물농장을 썼다고 여러 차례 그의 에세이에서 밝힙니다. 에세이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전쟁에 진실이 존재할까? 왜냐하면 전쟁은 언제나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승자와 패자가 기록한 그 기록 사이에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다. 누구의 기록이 진실로 남겨질지는 역사적 증거가 아니라 전투의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 히틀러가 이긴다면 그가 저지른 학살과 폭격은 없었던 일로 기록될 것이고 그가 지면 그의 만행이 진실로 기록될 것이다. 이렇듯 전체주의가 정말로 무서운 이유는 그들이 잔혹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과거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도 통제하려 든다. 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농장을 한 번은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속에서 그려지는 캐릭터들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축소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동물농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영국의 매너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곳은 인간주인 존스 씨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동물들은 끊임없는 노동과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존스 씨는 술에 찌들어 동물들을 방치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몰아붙입니다. 소들은 젖을 뺏기고 닭들은 알을 빼앗기며 말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쟁기를 끌어야 합니다. 동물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희망의 불씨가 생깁니다. 농장의 늙은 돼지 메이저가 어느 날 동물들을 헛간으로 불러 모읍니다. 헛간 안쪽에 메이저는 일찌감치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앞으로 동물들이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돼지들과 암탉들, 그리고 비둘기들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헛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차를 끄는 두 마리의 말, 복서와 클로버가 들어왔습니다. 복서는 키가 크고 건장한 말이었고 우둔한 인상을 주었으며 실제로도 지능이 뛰어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기에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나귀 벤자민은 농장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동물이었고 성질이 제일 나빴습니다. 그는 늘 과묵했고 결코 웃지도 않았습니다. 입을 열 때면 늘 부정적인 말만 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메이저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동물들을 바라보며 강렬한 연설을 시작합니다. 동지들, 우리의 삶은 왜 이리 비참한가? 인간 때문이다. 인간은 우리의 노동을 착취하고 우리의 젖과 알을 훔치며 우리를 도살장으로 보낸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 없이도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메이저는 동물들이 단결해 인간을 몰아내면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메이저는 그 일이 있은 연설 며칠 후 조용히 생을 마감하지만 그의 비전은 젊은 돼지들에게 이어집니다. 메이저의 연설은 동물들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메이저가 죽은 후 석 달 동안 비밀스러운 활동이 있었습니다. 메이저의 가르침을 조직해서 추진하는 임무는
동물 중에서 가장 영리한 존재로 인식되는 돼지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젊은 돼지, 스노볼과 나폴레옹이 모든 동물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냉철하고 과묵하며 자기 방식을 고수한다는 평판을 들었고, 스노볼은 열정적이고 웅변에 능하며 동물들을 설득하는 데 탁월합니다. 작고 뚱뚱한 돼지 스킬러가 있습니다. 그는 빛나는 눈과 민첩한 움직임, 그리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달변가였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말하기를 스킬러는 마음만 먹으면 검은색도 흰 것으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돼지들은 동물들을 설득해서 반란을 일으킬 것을 모의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참하기에 많은 동물들은 무지했습니다. 흰 앞말 몰리는 반란 후에도 여전히 각설탕을 먹을 수 있는지를 물었고, 다른 동물들은 존스 씨를 몰아내면 여전히 사료를 먹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돼지들의 가장 충실한 동물이었던 복서와 클로버는 돼지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결국 돼지들은 치밀하게 준비해서 존스 씨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예전에는 채찍질과 학대로 길들일 수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동물들의 반란은 존스 씨가 겁을 먹고 농장을 버리고 도망치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침내 존스 씨는 축출되었고 매너 농장은 이제 동물들의 손에 들어옵니다. 돼지들은 존스 씨 집이 무척 탐났지만 메이저의 유언대로 그곳을 박물관으로 보존하기로 했고, 어느 동물도 그곳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습니다. 돼지들은 그곳의 이름을 매너농장에서 동물농장으로 바꾸고, 메이저의 가르침에 따라 동물농장의 원리 7계명을 헛간벽에 새깁니다. 7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 다리로 걷는 것은 무엇이든 적이다. 2.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 있는 것은 무엇이든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이 계명은 동물들의 새로운 세상을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동물들은 이 계명을 가슴에 새기며 모두가 그것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혁명 후 동물농장은 희망으로 가득 찹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돼지들은 머리를 썼고, 동물들은 자신들의 노동이 자신들을 위해 쓰인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복서는 거대한 근육을 사용해서 난관들을 헤쳐나갔고, 아침부터 밤까지 가장 고된 노동 현장에 언제나 복서가 있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나는 더 열심히 일하겠다입니다. 당나귀 벤자민은 반란 이후에도 특별히 변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읽든 못 읽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며 시큰둥한 태도를 보입니다. 돼지들은 동물들에게 역할을 분담해서 농장을 꾸려 나갔습니다. 돼지들은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물들은 돼지들만큼 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클로버는 알파벳을 익혔지만 단어를 조합할 수는 없었고, 복서는 알파벳을 A, B, C, D까지 밖에 기억하지 못했고, 몰리는 자기 이름에 들어간 알파벳 외에는 배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동물들은 알파벳 A는 고사하고 7계명을 익히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스노볼은 동물들이 7계명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양들을 동원해서 소리치게 했습니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고 양들이 울어대자 동물들은 7계명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스노볼이 동물들을 이렇게 이끌었던 것과 달리 나폴레옹은 스노볼의 방식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9마리의 강아지들이 태어나자 나폴레옹은 9마리의 강아지들을 다락방에 격리시켰고, 더 이상 이 9마리의 강아지들을 아는 동물들은 없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동물농장의 운영을 놓고 스노볼과 나폴레옹의 다툼이 점점 커졌고, 이제 의견 충돌을 넘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명석한 논리와 탁월한 연설을 보인 스노볼이 주도권을 가져갔던 반면, 나폴레옹은 양들을 동원해서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는 소리를 내게 하면서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풍차를 건설하는 문제를 놓고 크게 충돌했습니다. 풍차는 시간 낭비다. 우리가 필요한 건 더 많은 식량이지 쓸데없는 기계가 아니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의 즉각적인 생존에 초점을 맞추며 스노볼의 이상주의를 비현실적이라고 공격합니다. 이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섭니다. 나폴레옹은 모임에서 말수가 적고 동물들에게 직접 다가가기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고아 새끼 돼지들을 데려가 비밀리에 교육시키고 사나운 개들을 몰래 훈련시킵니다. 이 작은 갈등의 씨앗은 곧 농장의 운명을 뒤바꿀 폭풍으로 커집니다. 동물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지만 클로버는 나폴레옹의 차가운 눈빛에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또한 돼지들이 사과와 우유를 독점하기 시작하면서 미묘한 특권이 생깁니다. 스킬러는 이를 정당화하며 말합니다. 돼지들은 농장의 두뇌다. 두뇌 노동을 위해 영양이 필요하다. 동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만 클로버와 벤자민은 의구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스노볼은 동물들 앞에서 풍차 계획을 열정적으로 발표합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 있고 많은 동물이 그의 비전에 매료됩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침묵을 지키다 갑작스럽게 휘파람을 붑니다. 갑자기 헛간 문이 열리며 사나운 개들이 뛰쳐나옵니다. 이 개들은 나폴레옹이 비밀리에 키운 경호원들이었습니다. 개들은 스노볼을 향해 돌진하고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동물들은 충격에 빠져 그를 구하려 하지만 개들의 위협에 꼼짝할 수 없습니다. 스노볼은 농장을 벗어나 영영 사라집니다. 나폴레옹은 이제 단독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동물들에게 스노볼이 존스 씨와 결탁한 배신자였다고 선언합니다. 스킬러, 나폴레옹의 충실한 대변인은 매끄러운 말솜씨로 동물들을 설득합니다. 스노볼은 우리의 꿈을 파괴하려 했다. 나폴레옹 동지가 우리를 구했다. 스킬러는 스노볼이 풍차 설계도를 훔쳤고 심지어 존스 씨와 비밀리에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이제 나폴레옹은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는 모임을 폐지하고 모든 결정을 돼지들이 내린다고 선언합니다. 반대 의견을 낸 동물들은 개들에게 위협받고 공포가 농장을 뒤덮습니다. 그렇게 나폴레옹이 동물농장을 장악하고 난 후 동물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는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복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폴레옹 지도자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옳은 게 틀림없어. 그리고 나서 자신의 좌우명인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돼에서 나폴레옹은 언제나 옳다 라는 좌우명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7계명의 변화도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나폴레옹은 반대 의견을 내는 동물들을 처형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계명을 수정합니다.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에서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이유 없이 죽여서는 안 된다로 클로버는 계명이 바뀐 것을 눈치채지만 스킬러는 그렇게 쓰여 있었던 걸 잘못 기억한 거다라며 동물들을 설득합니다. 양들은 스킬러의 말을 따라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를 외치며 다른 동물들도 점차 의심을 접습니다. 이 첫 번째 계명 변화는 나폴레옹의 독재가 본격화되는 신호였습니다. 스노볼이 사라진 지 3주가 지나서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풍차를 건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풍차를 건설하기까지 2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배급을 줄이고 노동의 양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 앞에 9마리의 개가 버티고 서 있었기에 누구도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스노볼이 풍차를 건립하려고 했을 때 나폴레옹이 반대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나폴레옹의 발표에 대해 의아해하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스킬러가 동물들에게 말하기를 나폴레옹이 실제로 풍차를 반대한 게 아니라 풍차는 원래 나폴레옹의 아이디어였는데 스노볼이 그 생각을 훔쳐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스노볼을 반대했냐고 동물들이 묻자 스노볼이 위험한 동물이기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반대했던 것이라고 말했고 몇몇 동물들은 으르렁거리는 개들 때문에 드러내놓고 의심을 표출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물들은 예전보다 더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인간을 위해 무의미하게 혹사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노동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참고 일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통치는 점점 잔혹해집니다. 돼지들은 존스 씨의 집으로 이사가고 인간의 호화로운 생활을 누립니다.
그들은 사과와 우유를 독점하고 심지어 존스 씨의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은 배고픔과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며 혁명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스킬러는 머리를 쓰는 돼지들이 조용한 곳에서 일하면서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그곳이 지도자 나폴레옹의 위험에 어울린다는 점을 꼽으며 그런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로버는 7계명을 기억했기에 헛간으로 가서 계명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벽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도 시트가 깔린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클로버는 애초에 시트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킬러는 암탉들이 낳은 달걀 400개를 빼앗아 갔습니다. 동물들의 동의 없이 나폴레옹이 인근 농장과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돈을 만지거나 인간들과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메이저의 유언과는 달랐습니다. 나폴레옹은 달걀을 인근 농장에 넘겨주기로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암탉들은 나폴레옹의 일방적인 처사에 소리 지르며 반항했습니다. 부활을 앞둔 시점에서 달걀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들의 종족을 멸종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암탉들에게 배급을 중단했고 누구든지 암탉들에게 옥수수 한 알이라도 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공포했습니다. 5일이 지나자 9마리의 암탉들이 굶어 죽었고 결국 암탉들은 나폴레옹에게 굴복했습니다. 스킬러는 암탉들이 전염병에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동물농장에서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모든 것이 스노볼 소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스노볼과 내통했다 하면서 피의자들을 협박해서 조사했습니다. 며칠 후 나폴레옹은 모든 동물들을 소집했습니다. 달걀 반란 사건을 주도했던 암탉 4마리도 소환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는 스노볼이 자신들의 꿈에 나타나 나폴레옹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했다며 자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개들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 밖에도 조사를 받은 수많은 동물들이 자백했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처형되었을 때 어떤 동물들은 7계명 중에서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6번째 계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헛간 벽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떤 동물도 이유 없이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유 없이 라는 말이 원래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복서, 클로버, 벤자민 그리고 뮤리어를 비롯한 몇몇 동물들은 몰래 모여 절망과 비탄에 빠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복서가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일이 우리 농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틀림없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내가 보기에 해결책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제 앞으로 나는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겠어. 그리고 그는 빠른 걸음으로 채석장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복서의 운명입니다. 과로로 쓰러진 복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나폴레옹은 복서를 병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은 도살장으로 보내는 마차에 그를 태웁니다. 클로버와 벤자민은 마차에 도살장이라는 글자를 보고 절규하며 복서를 구하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스킬러는 이를 덮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복서는 최고의 병원에서 평화롭게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폴레옹 동지 만세였다. 동물들은 슬픔에 잠기지만 스킬러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들은 이제 동물의 모습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들은 두 발로 걷기 시작하고 존스 씨의 옷장에서 꺼낸 인간의 옷을 입습니다. 나폴레옹은 정장을 차려입고 파이프를 물고 거만하게 농장을 돌아다닙니다. 스킬러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들고 다니며 마치 인간 관리자처럼 행동합니다. 돼지들은 모두 뒷다리로 걷고 있었고 그 순간 양들은 엄청난 소리로 외쳤습니다.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 돼지들은 더 이상 동물농장의 동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농부들과 거래를 시작하고 이웃 농장 주인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존스 씨의 집, 그 호화로운 저택은 이제 돼지들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존스 씨가 즐기던 위스키를 마시고
포도주 잔을 들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동물들은 멀리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혁명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클로버, 그 충실한 안말은 농장의 변화를 가장 깊이 느낍니다. 그녀는 헛간 벽에 쓰여있던 동물주의 7계명을 다시 떠올립니다. 한때 모든 동물의 희망이었던 그 계명들은 이제 완전히 왜곡되었습니다. 클로버는 벤자민과 함께 헛간 벽으로 다가가 그곳에 쓰여있던 계명을 읽으려 합니다. 하지만 7계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헛간 벽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이 문장은 혁명의 모든 이상을 배신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이제 돼지들의 특권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클로버는 이 문장을 읽으며 혼란과 슬픔에 잠깁니다. 그녀는 메이저의 연설, 복서의 헌신, 그리고 동물들이 함께 노래하던 영국의 짐승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꿈은 이제 먼 과거의 메아리로만 남았습니다. 한편 돼지들은 이웃 농부들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들은 인간 농부들을 초대해 존스 씨의 집에서 호화로운 만찬을 엽니다. 나폴레옹은 이웃 농부 필킹턴과 포도주잔을 부딪히며 농장의 성공을 자축합니다. 그는 동물농장의 이름을 다시 매너 농장으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동물농장이라는 이름은 이제 필요 없었습니다. 돼지들은 자신들이 새로운 지배자, 새로운 인간이 되었음을 공공연히 드러냅니다. 만찬 도중 클로버와 다른 동물들은 창문 너머로 이 모습을 몰래 지켜봅니다. 동물들은 충격에 빠집니다. 돼지들과 인간들이 카드놀이를 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나폴레옹의 거만한 웃음, 필킹턴의 교활한 미소, 스킬러의 아첨하는 표정. 그들의 얼굴은 점점 더 구별하기 어려워집니다. 클로버는 눈을 깜빡이며 다시 바라봅니다. 누가 돼지이고 누가 인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